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과정입니다. 예상 문제집 가지고 예상 문제 풀이 하는데, 우리가 5, 6월 달에도 기출 문제집 했고, 또 이제 계속 문제 풀이 하는데, 조금 문제집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업 마무리 지으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출 문제집은 말 그대로 기출 문제,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시험장에 가서 딱 40문제 딱 나오는 그 문제를 이렇게 단원별로 모아놓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시험을 내다 보니까 문제 푸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어, 너무 중요한 건 계속 너무 지나치게 반복해서 나오고, 또 약간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다 A급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B급, C급도 있어요. 약간 짱돌도 있고 잘 안 나오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들은 좀 다루지 못한다는 약간 단점도 있었어요. 기출 문제집이.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이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문제집이에요. 이 문제집은 반복되는 건 거의 없어요. 지문이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건 거의 없고, 그냥 망라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좀 중요도가 덜 하다 하더라도 다 수록을 했습니다. 돈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은 그냥 문제집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좀 기본서를 한번 쭉 훑는다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또 이제 보완이 되는 좀 그런 문제집이고, 그래서 요 문제집 공부하실 때는 이걸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서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 그러니까 약간 반복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어, 반복할 때 뭐 객관식 문제집 정리 방법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 아시죠? 이거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자유입니다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실 때 이거 내가 다시 봐야 될 지문인지 아닌지 선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시면 안 되고 시간 낭비니까, 다시 봐야 될 지문들을 선별을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문들의 표시를 하는데, 다 표시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에 그게 옳은 지문이면 파란색으로, 그다음 틀린 지문이면 그 부분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딱 해가지고 다시 보는 거죠. 표시된 부분만 한 3번 정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은 이 책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은 5, 6월 달에 했던 그 방식하고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그림이법 책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건데,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더 수가 많거든요. 이게 문제 수가 400개를 넘어가요. 그래서 8번 나누어서 하기에는 문제 수가 조금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이법 책을 보는 시간이 조금 줄 수는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5, 6월 달에 비해서. 네, 수업 방식은 비슷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문제도 한 55문제 정도 될걸요? 오늘 진도도. 문제들을 좀 풀어 오셨나요? 이상하네요. 항상 풀어 오시네요. 예. 보통 안 풀어 오는데. 예, 대단하십니다. 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의, 자, 이게 대표용 문제는 우리 민법 시험이 41번부터 시작되잖아요. 1번부터 40번까지는 부동산 학개론이고, 나온 다음에 41번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짝짓기 문제, 연결하는 문제. 어떤 법률 개념하고 승계취득, 상대적 소멸, 뭐 내용의 변경, 자공의 변경, 이런 법률적인 개념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짝짓기 하는 그런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나오는 거죠. 그림이법 12페이지에. 자, 연결이 바른 것.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다. X. 취득시효 완성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점유취득시효 같으면은 점유취득시효 완성하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어서 등기 딱 해버리는 순간 시효기간 진행 중에 1, 2 구간 사이에 20년 사이에 생겼던 부동산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이런 것들은 원시취득의 효과로서 전부 다 소멸을 하게 되죠. 원시취득입니다. 승계취득 아니고. 그 다음에 물건이 멸실되었어요. 그래서 물건이 소멸해요. 이 물건, 뭐 소유권이건 지상권, 전세권, 모든 물건은 물건 자체가 멸실하면 소멸하죠. 상대적 소멸이다. X. 어떤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이죠. 절대적 소멸.
물권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상대적 소멸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컨대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한테서 없어진다는 소리죠. 어떤 경우인가요? 매매.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사라지죠. 하지만 소유권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멸이 무슨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이고 얘는 절대적 소멸이죠. 물건 매질되는 것은. 그 다음에 수용했어요. 수용.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거는 승계 취득이 아니라 그것도 원시 취득이죠.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지급하고 강제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새로 생기는 거야.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승계 취득이 아니에요.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수용이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거든요. 원시 취득이어서 생기는 현상이 담보물권에서 나타나는 물상대위예요. 물상대위. 물상대위? 어떤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이 토지에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당권. 근데 이 토지가 매매가 될 때 하고요. 누군가에게 팔릴 때 하고 누군가에게 수용될 때 결과가 서로 다르죠? 매매를 통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에요. 그렇죠? 소유권이 이렇게 승계되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이 없어지지 않고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요. 근데 수용은 무슨 취득이다 이게? 원시 취득이어서 이게 새 소유권 발생이기 때문에 수용되는 과정에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그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물상대위죠. 저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수용당한 사람,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보상금 받을 권리를 압류를 해야지. 그래서 그 보상금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힘, 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는 거죠. 물상대위를 하는 이유가 수용이 무슨 취득이어서 그런 거야? 원시 취득이어서 저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매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매매했을 때 매매 대금 채권을 압류해서 우선물권 행사하는 물상대위를 할 수는 없다. 근데 매매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오더라 그게? 협의 취득. 무슨 특별법이 있었잖아요. 협의 취득할 때 주는 보상금은 협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수용이에요. 매매예요. 협의 취득은요. 매매여서 협의 취득 시에 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뭐 이런 데 관계되는 개념들이에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작용의 변경, 권리 변경 중에서 작용의 변경으로 외우셔야 될 겁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이 대항력이 발생하죠.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대항력이 없어요. 원래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인 대항력이 없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없다가 대항력이 생기니까 효력이 바뀌는 거야. 효력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가 이런 건 권리 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라 뭐의 변경이다 이게? 효력의 변경. 효력의 변경을 부르는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죠.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 동의어거든요.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 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또 하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었어요. 이렇게 갑소유 건물에 선순위 후순위 지당권자가 있었는데 갑이 선순위 지당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서 채권이 없어지면서 부종성의 원리상 저당권도 없어져서 저당권 소멸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에게 뭔가 일이 생기죠.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돼요. 2순위에서 1순위로. 요거에 뭐냐? 선순위 지당권 소멸로 후순위 지당권자의 순위가 승진되는 것은 권리에 뭐가 바뀌는 거다? 작용이 바뀌는 거다. 다른 말로 효력이 바뀌는 거다. 효력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2순위에서 1순위로. 그래서 2개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나오는 게 12페이지거든요. 그림인법 12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에 발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상실, 뭐 취득의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뭐 이런 건 승계 취득에도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런 거 이제 넘어가고요. 변경 좀 보시면은 권리의 변경에는 세 종류의 변경이 있어요. 유형이. 권리 주체가 바뀌는 주인의 변경, 주체 변경, 권리 내용의 변경, 그다음에 여기 작용의 변경. 요게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요. 한 번씩 뭐 거의 안 나왔네요. 다른 시험에 잘 나오는데 굉장히 잘 나온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통계를 보면 기억이 왜곡됐다는 것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권리 작용이나 효력이 바뀌는 것 2가지,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것하고 임차권의 대항력이 없다가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이게 작용 변경이다, 효력 변경이다. 권리 소멸에는 뭐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답은 지금 5번이에요. 5번이 옳은 거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그리고 이거 예습해 오실 때 문제 푸시다가 잘 안 풀리시면 빨리빨리 해설 보세요. 예,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고민해봤자 답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해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집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서 같은 거 다시 한번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해설도 뒤에 안 돼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보기 좋게 돼 있잖아요. 예, 해설도 많이 달려있죠. 길게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 빨리빨리 보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로 모두 짝짓기 문제네요.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1번 자, 문제부터 볼게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죠. 말 그대로 설정적 승계입니다. 승계 중에는 설정적 승계 말고 무슨 승계도 있죠? 이전적 승계도 있어요. 이전. 전주가 고리를 잃으면서 고리를 통째로 확 넘겨주는 게 이전이고, 설정은 전주가 고리를 잃진 않지.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갑이 소유권을 잃는 건 아니잖아요. 잃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일부 떼어서 빌려주는 거지. 그런 게 설정입니다. 설정.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는 맞는데요.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권리의 포기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권의 포기는요. 딱히 상대방이 없죠. 소유권, 점유권 이런 포기들은 상대방이 없어요. 하지만 공유 지분권, 합유 지분권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있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포기, 제한물권 포기도 상대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얘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다면은 이게 상대방이 있고 없고가 이 의사표시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할 것을 요하냐 요하지 않냐라는 건데, 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돼요. 상대방이 누구냐면 나머지 공유자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을과 갑에게 해서 그 의사표시가 을과 갑에게 도달을 해야지만 이 효과가 발생을 해요. 포기의 효과가. 지분을 포기하면 이 지분이 얘들한테 넘어가죠. 얘들의 지분 비율로. 그래서 남아있는 공유자들이 지분의 합이 다시 1을 맞추는 지분 탄력성이 원리가 적용돼요. 여기서 논점 하나 더 있지. 이게 부동산에 관한 공유 지분의 포기라면 포기는 의사표시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186조가 적용되어서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지분이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14페이지, 78페이지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페이지는 다 그림이법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청약자가 승낙이 왔는데 승낙이 늦게 왔다고 청약자에게 알려주는 거. 언제 알려줘야 되죠? 통상적인 연착일 때 아니면 사고로 인한 연착일 때. 사고로 인한 연착. 발송일을 보니까 일찌감치 붙였어. 충분히 승낙 기간 내에 오도록 붙였는데 이상하게 늦게 왔어요. 그때 지체 없이 청약한 사람은 당신이 보낸 승낙이 연착되었다고 알려줘야 되죠. 요게 뭐다? 요게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예요.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라 어떤 사실, 늦게 왔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더라? 이것을 준법률행위. 여기선 이 문제에서는 준법률행위 개념을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준법률행위라고 하죠. 그 다음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는 동사는, 부동산은 주인이 없으면 국유가 되지만 동사는 주인이 없는 동사는 소유의사로 점유하면, 선점하면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그 새 소유권 발생입니다. 원래 주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인이 없었네요. 주인이 없었으니까 새로운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는 거예요. 원시 소유, 원시득이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 상대방이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지. 누구에게 물어보죠? 최고의 상대방은 누구야? 본인에게. 그렇죠? 무권 대리인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요.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 최고. 각종 최고. 무슨 최고, 무슨 거절.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이게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로서 얘도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2번인데, 자, 준법률행위 다시 한번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 준법률행위. 이제 자꾸 반복하셔가지고 눈에 바르고 외우는 겁니다. 계속. 예. 준법률행위라는 말은 법률행위에 준한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딱 법률행위는 아니야. 법률행위 아닌데 법률행위 비스무리하다. 법률행위가 되려면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걸 말해요.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법률행위고, 이것들은 사람의 행위이긴 한데 적법한 행위이긴 해요. 그런데 의사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 싸잡아서 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의사 표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정신 자극을 표현하는 표현행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비표현행위 또는 사실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은 아실 필요 없어. 사실은요. 여기까지 단어를 물어보진 않거든요. 뭉뚱그려서 기억하셔도 돼요. 이것들이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외울 부분이 어디까지냐? 의사의 통지, 무슨 최고, 무슨 거절. 이게 다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로서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다. 외우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실의 통지. 이게 더 와닿죠? 사실, 팩트를 알려주는 거야. 나 오늘 밥 먹었다 라고 말하는 거. 그 의사표시 아니잖아요. 밥 먹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 제가 좀 파란색으로 다시 색깔을 매겨온 것은 오늘 새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때는 하진 않았었는데. 네. 자,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거. 을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해버렸어요. 채권을 양도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뭘까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죠. 계약으로 넘기는 거니까. 근데 채권을 양도해서 채권이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을이 갑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관념의 통지, 준법률 행위다. 그 다음에 승낙 연착의 통지. 네가 보낸 승낙이 늦게 왔다. 발송일을 보니까 일찌감치 붙였는데 뭔가 우체국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늦게 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 준법률 행위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데 대리권 수요 표시 제가 밑에 그림은 붙여놨는데 한번 가볼게요. 42페이지로 가서요. 13페이지죠.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42페이지. 표현대리에서요. 표현대리가 종류가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표현대리 이름이 이거 아닙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요때 대리권 수요의 표시 요게 뭐냐? 요거 성질이 이게 딱 착각하면 표시자로 끝나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의사표시라고. 근데 저거 의사표시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아니고 저거 사실의 통지죠. 준법률 행위예요. 상황은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 안 줬는데 병을 만나서 나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건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을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라는 거죠? 이게 사실의 통지인 것이지. 대리권 수요 표시가 뭐가 아니라고 돼 있죠?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준법률 행위예요. 준법률 행위예요. 13페이지에서 왔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줬구나. 줬네. 얘가 대리 됐나 보네. 라고 믿었어. 선의무과시. 근데 실제로 대리권을 안 줬으니까 대리권이 없어 얘가. 근데 을이 와서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계약하자. 그러니까 갑한테 직접 그 말을 들었으니까 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진실은 무권 대리잖아. 대리권 안 받았죠. 근데 얘 눈에는 유권 대리처럼 보였나요? 보였죠. 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 외관을 얘가 작출했산해서 지어냈죠. 그리고 얘가 상대방이 선의무과시니까 이게 무권 대리지만 마치 유권 대리인 것처럼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죠. 이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이게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잖아요. 이때 대리권 수요의 표시의 성질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는 안 물어봤지만 물어볼 수 있겠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 이게 뭐냐. 이걸 뭐라고 말하면 틀린다는 거죠. 의사표시. 표시자가 끝이 단어가 표시 이렇게 끝나니까 의사표시라고 대답하면 틀린다고. 의사표시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준법률 행위라고 해요. 저게 준법률 행위다. 성질은 이 얘기죠. 1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게 준법률 행위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아두시면 우리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행위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행위들이 낚시를 하고 지갑을 줍고 땅 파다가 뭘 발견하는 게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표시를 하는 건 법률행위일 텐데 의사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이게 전부 다 준법률 행위입니다. 준법률 행위입니다. 여기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만큼을.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그래서 의사 표시가 아닌 걸 찾아라. 청약은 의사 표시인가요? 계약하자고 청약하는 건 의사 표시인데 내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 요약자. 여기 낙약자죠? 여기 적혀있네. 낙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제3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나한테 돈 받을래? 갑이 나한테 집 팔더니 돈 자기를 주지 말고 너한테 돈 줄 게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너한테 주라 그러는데 너 나한테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의사를 답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냥. 이거 최고. 최고는 뭐라고? 이거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아니죠. 의사의 통지로서 얘는 뭐에 속한다? 준 법률행위다.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이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법률행위를 했다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의사표시죠. 그렇죠? 근데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인데 상대방과 합의하에서 하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인 거지. 단독행위고.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거.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뭘 한 것으로 본다고요? 새로 한 걸 본다요. 새로 의사표시 새로 하는 거예요. 추인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예요.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의사표시고. 그러니까 청약, 취소, 해제, 추인 이런 것들은 다 의사표시들이에요. 의사표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답은 지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 따져볼까요?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거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죠. 이건 뭐죠? 사실의 통지로서 뭡니까? 준법률 행위입니다. 무권대리 행위 추인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 이런 뭐 각종 최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준 법률 행위고. 매장물 발견하는 거. 발견하는 게 의사표시가 아니죠.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로서 준 법률 행위고.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 먼저 125조 방금 봤던 대리권 수요 표시는 의사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권 줬다라고 말을 하고 떠벌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의 통지로서 뭐에 속한다? 이게 준법률 행위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 143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 이거는 법률 행위가 맞죠. 그렇죠? 이건 의사표시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죠.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로서 요 추인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종류, 요건 뭐 이런 것들 여기 종류에 관한 건데 14페이지 쭉 나오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자, 이것도 연결 짝짓기 하는 문제죠. 바른 것은 합의해제가 단독행위인가요? 합의해제. 자기들이 계약했다가 자기들의 합의로 자기들이 했던 계약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가 아니죠.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계약이죠. 계약. 합의해제를 부르는 다른 말 뭐다? 해제계약이에요. 합의해제는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 합의해제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해제에 관한 민법 조문들은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해제하고 합의해제의 차이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차이 두 개가 있었어요. 저기 계약법 해제에서 배웠죠? 기억나시나? 해제하고 합의해제의 차이.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을 할 때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야 되죠? 돈 돌려줄 사람은 이자 붙여 돌려줘야 되죠. 합의해제 시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죠. 이자를 붙일지 말지는 합의로 결정하지 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 통상적으로 안 붙이겠지 사람들이. 또 하나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보통 해제를 하는 사연이 거의 99%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해제 이후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죠?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 안 생겨? 해제 시에는 일반적으로 생기죠. 근데 합의해제는 자기들이 합의로 해제했을 뿐이지 누가 채무불이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거지. 차이, 두 개의 차이. 이자와 손해배상. 근데 해제하고 합의해제 공통점도 있었어요. 다른 거지만 비슷한 측면도 있었어요. 볼까요? 제3자 보호. 해제를 해도 여러분들 이미 그 목적물에 완전한 권리 취득한 제3자들을 해칠 수가 없죠. 제3자 보호 조항이 있잖아요. 합의 해제 시에도 합의 해제되기 전에 완전한 권리 취득한 제3자들은 마찬가지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제3자 보호 측면은 똑같아요. 또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해제나 합의 해제는 똑같이 물권의 자동 복귀.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가 넘어가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당연 복귀해요? 말소 등기해야 복귀해요? 해제 시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해제 의사표시 자체로 당연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지? 그런 게 124? 124 잠깐만 한번 가볼까요? 124.
그렇죠. 자꾸 책을 많이 봐야 되겠구나. 자꾸 생각이 뭔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 계약 해제 파트네. 여기 여기는 해제 얘기인데 해제 합의 해제 계약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른 점 2개. 이자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합의 해제 시에는 해제와 달리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 채무불이나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없다. 합의했을 뿐이니까. 다만 뭐 해야 된다요? 제3자 보호는 마찬가지다.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는 없지만은 자동 복귀하는 거. 계약이 해지되면 그건 다음 페이지 있나요? 해제되면 계약 해지 효과.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계약 전 상태로 빠꾸한다. 돌아온다. 당연 복귀, 자동 복귀. 근데 모두 그렇다? 모두 합의 해제를 해도 합의 해제를 하면 소유권 자동 복귀합니다. 이런 점들은 공통점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교환 계약. 지금 바른 거 이거 1번 틀렸고요. 교환 계약은 처분 행위가 아닙니다. 교환은 계약이고 교환을 하게 되면 갑의 건물과 을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했어요. 그럼 그 자체로 계약했다고 고리가 넘어가고 처분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넘겨줄 의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아니라 뭐에 속한다?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의 반대 개념이 의무부담행위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의무부담행위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권 설정행위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에 속하죠? 처분행위. 맞죠?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맞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출연행위냐? 출연행위? 출연행위가 아닙니다. 비출연행위입니다. 출연행위가 뭐냐? 출연행위는 이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내어주는 거, 그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시간을 제공하든지 일을 해주든지 그게 출연행위예요. 근데 소유권을 포기하면 나의 재산은 감소가 되지만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포기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포기하는 거니까 특정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지 않죠.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비출연행위입니다. 출연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출연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 사용대차하고 임대차의 차이가 뭐예요? 사용대차는 둘 다 대차인데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요. 차임을 받고 돈 받고 빌려주는 거죠. 사용대차는 무상대차. 그럼 유상대차는 임대차죠. 임대차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14페이지에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14페이지. 자, 법률행위 종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구별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숫자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거의 모르셔도 되고요. 단독행위, 계약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데 단독행위도 두 종류가 있더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없는 쪽을 외우시라 그랬죠?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유언. 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으로 내 죽으면 이 빌딩은 길동이 주겠다. 이게 유증인데 길동이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없고 그다음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없죠. 반면에 방금 봤지만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이 있고 제한물권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쭉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구별. 이게 좀 어렵죠? 두 번째 분류. 근데 중요하죠. 의무부담행위는 의무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의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떤 의무가 발생해서 이 행위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게 의무부담행위고 처분행위는 이 행위를 통해서 최종적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처분하는 행위예요. 말 그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무 따위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 자체로 처분했기 때문에 뭔가를 다시 이행하는 문제를 남기지 않죠. 뒤를 남기는 행위, 뭔가를 더 해야 될 행위를 남기는 게 의무부담행위고 이게 마지막 행위예요. 더 이상 뭘 할 게 없는 행위가 뭐예요? 처분행위고. 그렇습니다. 매칭을 시키면
채권행위는 다 의무부담행위였죠. 채권행위라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채권이 발생한다.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곧 채무가 발생한다는 소리죠. 채권 채무는 입장 차이일 뿐이니까. 채무가 발생하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모든 채권행위들은 다 의무 부담행위들. 채권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뭔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계약들은 다 의무부담행위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더라. 여기도 조금 아셔야 돼요. 여기를. 물권행위는 이와 같이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물권 등을 변동시키는 발생, 변경, 소멸시키고 더 이상의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은 행위들을 말하고, 준물권행위는 처분은 처분인데 처분한 권리가 물권이 아니라 물권 이외의 권리를 처분했을 때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물권 이외의 권리. 예컨대 2개 정도. 이건 뭐 안 나오지만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돈 1,000만 원 받은 채권을 병에게 넘겼어요. 채권 넘겼어. 그럼 넘겼으니까 더 이상 이행하는 문제를 남기지 않아 넘긴 거니까 처분은 했는데, 처분한 권리가 물권을 처분했어요, 채권을 처분했어요? 채권. 물권 이외의 권리를 처분하면 뭐라고 부른다고? 그것을 준물권행위라고. 그 다음에 채무면제. 채무면제는 근데 을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 안 받을게, 면제시켜 줄게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면제하는 순간 채권 없어져요. 채권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면제를 했다고 해서 면제 때문에 을이 또 뭔가를 더 해야 될 일은 없어. 면제 그 자체가 처분해버리는 거지, 채권을. 그렇죠? 근데 처분한 권리가 물권을 처분했어요, 채권을 처분했어요? 채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법률행위를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구별 실익이 무권리자가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물건 가지고 의무부담행위를 했는데 또는 처분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거야. 소유자가 아닌 무권리자가 의무부담행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권리자도 약속해서 이 물건을 언제까지 넘겨줄게, 뭘 해볼게 라고 약속해서 의무를 지닐 수는 있지. 무권리자가 해도 유효합니다. 그렇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권리자가 뭐 할 수는 없죠? 처분할 수 없죠.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무권리자가 하게 되면 무효. 제일 중요한 거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매매계약은 1번입니다. 매매계약은 그 자체가 처분행위가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 소유권을 너한테 넘겨줄게라고 약속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는 그날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 것이 아니어도 되죠. 남의 물건 가지고 매매계약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론적 이유가. 매매계약은 뭐가 아니라 뭐기 때문이죠?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여서 얼마든지 계약은 할 수 있죠. 나중에 처분이 될지 안 될지 나중 문제고, 넘겨줄지 안 될지는.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요식과 요식. 불요식이 원칙이죠. 법률행위 다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행위 뭐 잘 나오죠. 수권행위 하는 것은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 교부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불요식.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는 요식행위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면 있죠. 혼인, 유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연행위가 뭐냐? 출연행위는 내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근데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건 출연행위예요.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내 재산 빠지고 상대방 재산 늘어나니까. 하지만 방금 봤지만 소유권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은 포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재산은 감소가 되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포기는 뭐에 속한다? 비출연행위에 속한다. 그 다음에 유상과 무상. 서로 출연을 하면 유상. 일방만 출연하면 무상. 무상은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증여는 무상이고, 빌려줘도 돈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는 유상이고 공짜로 빌려주면 무상이고.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상계약에서만 뭐 어떤 책임이 생긴다고요? 담보책임.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임대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자기 잘못이 있건 없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물건을 선물로 준 증여자, 공짜로 빌려준 사용대주는 내가 선물로 준 물건, 공짜로 빌려준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담보 책임은,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담보 책임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뭐 좀 그런 문제들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 또 있나? 1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증,
내 죽으면 이 건물은 길동이를 주겠다라고 한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가? 상대방이 없지. 유증은 유언의 일종이니까 상대방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답이 1번이에요. 증여는 계약이 맞죠. 증여 계약은. 네, 계약이 맞고. 매매나 임대차는 무권리자가 해도 유효하죠. 이유가 뭐예요? 매매나 임대차는 채권행위거든. 의무부담행위지 처분행위가 아니거든.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거든요. 처분행위입니다. 무권리자가 하게 되면 효력이 없죠. 맞고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만 감소시키는 법률행위. 예컨대 지금 계속 나왔던 뭐야? 소유권의 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출연행위가 아니다. 출연행위가 아니다. 뭐다? 비출연행위다.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증여나 사용대차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원칙,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담보책임은 어떤 행위에서만 생기는 거다? 유상에서만 생기는 거다. 유상에서만.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 단독행위, 요거 해주의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단독행위. 취소,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계 퉁치는 거죠. 서로 돈 받을 거 있을 때 퉁치는 거. 합의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퉁치겠다고 하면 퉁칩니다. 그냥. 단독행위입니다. 상계는. 매매의 일방 예약은 계약이죠. 모든 예약은 전부 다 뭐죠, 여러분들? 계약입니다. 이 일방이란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일방이란 말은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 예약을 완결시켜서 본 계약이 매매로 성립시킬 수 있는 이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 할 때 예약을 하면서 완결을 을만 할 수 있다. 갑은 완결 못 시킨다. 을만 완결권을 가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들? 일방 예약. 완결권을 얘도 완결시킬 수 있다. 양쪽 다 완결권을 갖기로 한다. 이렇게 예약하면 뭐예요? 쌍방 예약이라 하죠. 그러니까 완결권을 한쪽만 갖느냐 양쪽 다 갖느냐 구별이지 쌍방이나 일방 예약은 예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예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약은 다 뭐다? 계약이죠. 그렇죠? 예약은 계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지금 5번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도 얘가 무권리자여도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이게 개념이 컨셉이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구별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여기 중에서 뭘 찾아달라는 거죠? 의무부담행위 찾아라, 처분행위 찾아라.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찾아달라. 뭘 찾아달라? 의무부담행위. 뭘 찾지 말고 처분행위 찾지 말고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생기니까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가 있고 준 물권행위가 있었어요. 자, 지상권 설정하는 행위는 뭐죠, 여러분들? 물권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처분행위입니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채권 양도는요. 준 물권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처분행위. 채권 양도하려면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이 없는 자가 채권을 어떻게 양도할까? 못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면제. 채무면제 이거 뭐야? 준 물권행위로서 어디에 속하죠? 이것도 처분행위. 채무를 면제해 주려면 채권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돈 받을 사람인데 채무자를 찾아가서 야, 안 받을게. 갚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러면 되나?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채권 얘는 얘를 찾아가서 면제해 줄 수 있어 없어? 채권자로서 면제해 줄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병이 가서 그 짓을 하면 돼요? 야, 갚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자기는 채권도 없으면서 무권리자가 얘한테 면제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면제해봤자 면제 효과가 생기지 않죠. 이거 다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처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은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뭐예요? 의무 부담행위여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임대인은 그 임대한 물건의 소유자의 필요가 없죠. 남의 물건 임대해도 계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요? 일단은 있죠. 답 4번이고 전세권 포기하는 것은 물권을 소멸시키는 물권행위로서 뭐에 속하죠? 처분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4번. 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법률적 요건. 법률적 요건은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부터 먼저 따져야 되죠? 성립했나 아니면 효력이 생겼냐? 성립했냐? 성립을 했는지부터 따져서 성립을 하면 효력 요건을 갖춰서 효력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따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법률에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존재를 해야 되죠. 당사자가 의사능력이나 행위력을 갖추지 않고 있어요. 의사능력이 없다? 만취 상태다. 행위력이 없다? 미성년자다.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래도 법률행위는 성립은 할 수 있다는데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행위능력 갖추고 있자는 18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어. 만취 상태야. 만취 상태의 고삐리가 그렇죠. 계약을 했어. 계약이 성립도 못해요. 성립할 수는 있어요. 성립은 하지. 성립 요건은 당사자가 존재만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지 않거든요. 존재만으로. 계약은 성립하죠. 하지만 효력이 제대로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무효죠. 또 제한능력자가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예컨대 얘가 뭐 피성년 후견인 행위력도 없고요. 만취 상태야. 의사능력도 없고 행위력도 없는데 둘이서 계약을 했어.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나요? 성립은 하나요? 성립은 한다니까요. 사람이면 돼요. 그냥. 귀신만 아니면 돼요. 그냥. 그렇죠? 성립은 하는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제대로. 만취 상태였으면 처음부터 뭐예요? 무효. 그 다음 제한능력자였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취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어도 법률행위 성립할 수는 있다. 성립은 할 수 있죠. 효력이 제대로 안 생겨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은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여기 불성립. 그럼 도대체 무효, 취소 얘기를 꺼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효나 취소는 다 뭐 하고 난 다음 얘기죠? 성립하고 난 다음 얘기예요. 성립을. 그래서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죠? 머릿속에 이 논리가 딱 잡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정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가 그때부터 성립합니까? 성립은 진작에 성립을 한 거고 정조건이 성취되면 성립을 해요?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조건, 기한 이것들은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입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농취증 공부해 두셨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죠. 농취증 아직 발급 못 받았어도 농지 매매 계약 효력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농취증은 그냥 나중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할 서류, 거기에 첨부해야 될 서류일 뿐이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다가 맞지. 답 4번이고요.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15페이지, 16페이지. 15페이지.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은 성립, 효력 요건. 성립하려면은 요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만 하면 성립해요. 그 사람이 정신이 있고 없고 너무 어리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사람으로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은 다 성립은 해요. 근데 이 성립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해서 완전히 유효가 되려면은 당사자가 계약할 때 세 가지 능력, 목적은 화가적사,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요. 이거 다 효력 요건이거든. 효력 요건. 그러니까 당사자가 미쳤어도 어려도 그 다음 목적이 말도 안 돼도 반사회적이어도 그 다음에 의사표시 막 엉망진창이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성립에서는. 성립은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거라니까. 존재 부존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시 이 그림이 성립이 있고 그다음에 불성립이 있고 성립했을 때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효력이 생기는데 못 갖추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거나.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립하지 않은 거하고 무효 취소를 구별하시라.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 얘기 꺼내지 마라. 그렇죠? 이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애가 출생했다. 출생. 그럼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겠지. 이건 태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태어나지 않은 걔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이게 불성립하고 다른 거지. 완전 다른 거지. 이 개념이. 그래서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 문제도 생기지 않고 취소 문제도 생기지 않고 성립하지 않았을 때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논점 3개 있어요. 3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다 배운 거거든. 들어보면 뭔 말인지 아실 거야. 공부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법률행위 이제 효력 요건 성립은 했다 치고 성립을 전제로 이제 효력을 할 때 모든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효력 요건이 당사자의 3가지 능력, 목적의 4가지 요건, 확가적사, 그다음 의사표시의 2가지 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가 없은 이 요건을 갖춰야지 효력이 생겨요. 어떤 법률행위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이 있었죠. 스페셜한 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거. 대리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대리행위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조건이 성취돼야 되고 기한이 도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효력에 관한 이야기지 성립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매매계약했을 때는 허가받는 게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농취증은 그렇지 않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농취증 발급 안 받아도 계약하면 효력이 생기거든요.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의 확가적.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는 논점이 커서 뒤로 뺐습니다. 따로 확가적만.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행위 목적이란 당사자가 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과 계약의 목적물은 다른 개념이라고. 예컨대 갑과 을이 이 건물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의 목적물은 뭘까요? 목적물은요. 건물이에요. 건물이 목적이 된 물건이고 이 계약을 한 목적은 뭘까요? 얘들.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추상적인 관념적 개념이고 목적물 구체적인 물체를 말하는 거라고. 그렇죠? 모든 계약은 목적물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물이 있어야 돼요? 목적물이 없는 계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원에 등록하신 거 목적물이 뭐예요? 없어요. 서비스 계약이지 않습니까? 무슨 제가 목적물입니까? 그렇죠. 목적물이 없는 계약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목적물은 없을 때도 많다고. 모든 계약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목적이 있는 거죠. 계약을 하는 목적. 목적이 뭐예요?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여기는 소유권 이전 채무, 대금 지급 채무. 그러니까 이 계약을 통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 그 권리 변동을 목적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목적이 계약이 성립했을 때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그들이 일으키려고 하는 권리 변동이 확정이 돼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법 질서에 어기면 안 된다. 적법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확정 논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뭐 1번은 됐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성립 당시에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X. 자,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돼야지 효력이 생기는 거 맞긴 맞아요. 하지만 확정 시기가 반드시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언제까지만 확정되면 되는데 이기까지만. 성립 시에는 확정 안 돼 있어도 돼요. 확정 기준만 마련돼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목적의 확가적사에서 가능 이야기인데,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하면, 목적 실현이 가능하면 유효, 불가능하면 무효 이렇게 되거든요. 가능, 불능에 따라서. 근데 목적 실현이 판단을 해보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해.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땐 불가능한 거지. 그럼 법학에서는 이게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적인 판단은 물리적, 과학적 판단이 아닙니다. 뭐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 상식선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가라앉은 반지를 찾아주기로 한 계약. 예전에 11월 달에 뭐 들으셨는데 그 반지를 찾아주면 1,0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계약. 그 계약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가능해, 불능해요? 불능이죠. 이 지금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답을 주저하는데 이제 저 옛날에 교과서에 실린 예들이거든. 이거는 한강에 가라앉은 반지를, 한강은 너무 심한가? 아니면 좀 가능성이 있다 보면 태평양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기로 한 계약은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과학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온 과학기술을 다 수조 원을 동원해서 찾아내겠다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인간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물리적 판단이라니까요. 과학적 판단.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학에서는요. 뭐로 판단한다? 모든 판단은 사회통념으로.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그런 거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법학에서는. 그래서 뭐가 된다? 무효죠. 그 다음에 성립할 당시, 법률이 성립 당시부터 목적 실현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성립 당시부터 불능이다? 무슨 불능이래요? 원시적 불능. 그러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죠? 무효죠. 무효. 원시적 불능이면.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 규정에 위반했어요. 통설에 의하면 강행법규는 단속 규정도 있고 무슨 규정도 있더라?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무효죠.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단속을 받아요. 제재를 받긴 하지만 무효가 되지는 않죠. 무효가 되지는 않죠. 뭐가 그렇습니까? 단속 규정에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처벌을 받는데 계약 자체는 효력이 인정되는 거. 중간사태 등기. 중간사태 하게 되면 처벌받지만 중간사태 등기하고 미등기 전매한 건 다 효력이 인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또 뭐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처벌받아 안 받아? 처벌받지만 직접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죠. 그런 거 단속 규정이죠. 뭐 그렇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하게 되면 처벌받지만 판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죠. 다들 무슨 규정 위반이다? 그건 단속 규정 위반이다. 자, 그다음 5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불능이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시간. 이 불능을 따지는 기준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해요.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계약 성립 이후에 불가능해졌어요. 성립 당시에 가능했는데 그게 뭐예요?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이게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는 성립 시를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제주도 별장 사건은 무슨 불능이었어요? 제주도 별장 사건이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주도 별장 사건. 이게 뭔데? 원시적 불능이죠.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별장을 사고 팔았잖아요. 근데 별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별장 주인이 모르고 서울에서 매매 계약을 한 거지.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그래서 계약이 무효지.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이 계약 당사 간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나요? 있죠. 얼마든지. 뭐지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개체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실대익 배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좀 이따 풀게요. 다시. 그 다음에 계약 성립 이후에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어.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불가능. 무슨 불능이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 그때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불능은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지. 그래서 좀 골라보시면 되고. 그래서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자, 원시적 불능. 제주도 별장 9월 25일 날 불타서 없어진 별장을 별장 주인이 모르고 서울에서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성립 당시부터 매매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은 무효다. 그 무효 공식에 따라서 아직 안 준 잔금은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이득이 되어서 돌려줘야 된다.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매수인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갑이 계약을 할 때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선이 무과실이어서 이 쓸데없는 계약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는 문제 말고 손해배상.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계약한다고 이게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안 썼을 돈을 쓸데없는 돈을 썼다. 내가 무효인 계약을 유효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뭐 조사비용, 융자비용 이런 것들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뭐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실대이익을 배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문제가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이므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드린 거야.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실대이익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멀쩡하게 잘 있는 계약을 했어요. 건물을. 계약 유효지. 근데 31일 날 넘겨주기로 집이 20일 날 불나서 없어져가지고 못 넘겨주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은 애초에 유효했던 거고, 다만 이 사태를 사건을 둘로 나누어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채무자는 누구이고 귀책 사유는 뭐죠? 채무자는 여기서는 매도인.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됐으니까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죠. 그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 그래서 매수인 채권자는 책임을 묻는 거야. 그래서 뭐하고 뭘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해서 돈을 싹 다 돌려받고 별도로 뭐예요?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내익 배상이 아니라 이행익 배상이고, 만약에 이게 천재지변 아니면 제3자의 방화 등 채무자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은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뭐죠? 위험부담. 내가 반대급부 매도인이 돈을 달라고 할 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원칙은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었을 때는 매도인은 돈 받을 수 없죠.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되죠.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게 원칙. 하지만 채권자가 와서 불 지를 수도 있잖아, 이거를요. 맞죠? 아니면 채권자가 뭐 하고 있던 중에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때는 누가 위험부담한다? 채권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배운 거야. 여기가 이제 훤하게 들어있어야 되죠, 여기를. 제가 예전에 여기 핸드폰 찍어서 자꾸 보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28페이지 여기 이 부분을 핸드폰을 찍어서 계속 완전히 눈에 발라야 된다. 엄청 중요한 파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하나 더 풀어볼까요? 6페이지 6번.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법률행위 목적의 후발적 불능과 관계된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첫 번째, 채무 불이행 책임은 원불, 후불? 원불? 후불이죠. 후불이 뭔데요? 후발적 불능. 원불은요? 원시적 불능. 채무 불이행 책임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불이면 후불. 그 다음 위험부담은요? 원불, 후불? 후불. 계약 해제도 후불.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책임은 원불. 그다음 이거 볼까요? 매매 목적물이 일부 멸실되어서 매도인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하고 일부 멸실 묶어서 574조인데 수량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내가 100평짜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평당 100만 원 주고 수량 지정해서 매매해서 1억 주고 샀는데 측량해 보니까 90평이더라.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도 거의 비슷한데 100평이라 그래가지고 100평 값을 치고 샀는데 가서 보니까 계약할 때부터 이미 10평은 포락된 상태였더라. 일부 멸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계약 체결 이후에 멸실된 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멸실돼 있었던 거야. 당시부터 멸실되어 있었는데 매수인이 모르고 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불능인데 10평 부분은 넘겨놓은 게 불능인데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사유가? 원시적이죠. 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죠.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7번까지 할게요. 갑은 2025년 7월 1일 을과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7월 31일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기로 했는데 틀린 것은 2025년 6월 20일 날 건물이 소실되었어요. 6월 20일이면 계약 체결 전이네? 이게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입니다. 네. 근데 갑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건물이 있는 줄 알고. 그렇다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맞나요? 무효죠. 무효입니다. 자, 이래서 갑이 매도인이 부주의해서 과실로 인해서 건물의 멸실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몰랐긴 몰랐는데 선의 인점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다는 것은 좀 주의했으면 알 수도 있었다. 면은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또 물어보네.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요? 뭔데 그게? 개체과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실리익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 틀렸습니다.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2025년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이면 계약 체결 이후죠. 갑이 을 양해 없이 그 계약해놓은 건물을 철거시켰다고? 철거시키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후불이죠. 그리고 자기가 철거시켰어요. 귀책 사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위험부담 문제예요? 위험하네요.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잖아. 지금 갑이 철거시켰다니까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철거시켰다면
을은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 최고 절차 없이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받아내고 별도로 뭐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또 7월 10일 이번엔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매실되었다. 이건 위험부담 문제죠. 근데 천재지변의 위험은 갑이 부담해야 돼. 갑이 부담한다는 말은 갑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을의 채무도 함께 소멸해서 갑은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 쌍방 채무가 둘 다 소멸한다. 맞고. 하지만 을의 과실로 멸실되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럴 때는 갑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을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아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위험부담 문제네. 이 세 가지는 위험부담 문제고,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고, 위험부담 문제고, 요 두 개는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문제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교시로 가겠습니다.